그 레벨업 신정규 대표님께서 엔비디아 GTC 2024 리뷰 및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 AI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 많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타이거 컴퍼니 김범진 대표님께서 업무용 AI 어시스턴트 협업 툴에 대해서 설계를 시켜주시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간 게 2019년이었는데요. 이때 사람 수도 적었던 시기에 저희는 엔비디아 GTC에 가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당시에 쿠다팀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저희가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리고,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열린 행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사람이 굉장히 늘었고, 이번에 26명 전원이 저희가 엔비디아 GTC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5년 만에 갔더니 그 장소도 똑같고, 그러니까 베뉴가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전시홀을 사용을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밀도도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가 그 사이에 됐고, AI 분야에 당시도 AI를 선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던 건 맞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뭐 엔비디아 본사 건물들도 구경을 하고, 그 오른쪽에 사진이 엔비디아 본사 건물 중에 제일 큰 건물인데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땐 똑같이 생긴 두 건물인데 한쪽은 높이가 4층 정도고 한쪽은 7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우선 위를 다 덮은 다음에 그 안에다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디자인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에서 최소 화면을 그리는 단위가 폴리곤이고, 특히 또 부드러운하게 트라이앵글 폴리곤을 선택을 한 게 엔비디아의 첫 번째 선택이었는데, 그거를 보여주듯이 진짜 눈에 닿는 모든 곳이 삼각형. 그다음에 뭐 구글이랑 데이터브릭스도 갔었는데, 그건 딴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GTC에서 저희는 부스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도 두 건을 했었고요. 첫날은 뭐 키노트였고요.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키노트에서 되게 다행히도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왕이 들고 있는 저게 실제 칩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저희 같은 부스는 엔비디아 부스 바로 로고 앞에 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참석했던 전시회가 40개가 넘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이번 행사 때 얻은 리드 수가 더 많았어요. 뭐저 오른쪽 아래 있는 건 저희가 데모용으로 만들었던 2019년에도 똑같이 갖고 왔던 머신이고요. 그러니까 집 레벨, 하우스홀드 레벨에서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하는 굉장히 작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에이전트라는 주제로도 발표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굉장히 큰 GPU 팜에서 더 밀도 있게 모델을 서빙하는 거에 대한 발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미팅에 초대를 받아서 그 경영진들을 굉장히 많이 뵐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나온 분이 크리스 램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쿠다를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하시는 분이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DGX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락만 주고받았던 요리스포트라고 리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분인데, 이분도 여기서 처음으로 면대면으로 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제 실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한 개요고, 제 포인트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슈퍼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스, 세 번째는 님, 네 번째는 스마트닉 델리게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퍼칩인데요. 모든 벤더들이 이번에 블랙웰 아키텍처가 내장된 칩들, 그리고 그 앞에 호퍼,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H100이죠. 호퍼 아키텍처가 내장된 데모 머신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보통 발표는 다들 GPU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잘 주목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그레이스라는 암 기반의 72코어 CPU를 2021년에 처음 공개를 했고요. 그거를 GPU랑 붙인 게 저 왼쪽 위에 있는 저 GH200이라는 칩입니다. 저게 호퍼랑 그레이스를 붙여서 그레이스 호퍼, GH 약자고요. 그래서 저 사이를 굉장히 빠른 인터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마치 칩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고, 그리고 메모리를 같이 쉐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리버되고 있는 칩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건 GH200이고요. 특이한 점은 얘네가 GPU가 아예 없는 컴피그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몰래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주목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레이스 호퍼에서 호퍼를 떼고 그레이스만 두 개 붙인 칩들도 팝니다. 그래서 슈퍼 컴퓨팅용이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으로 저전력으로 더 많은 코어를 더 좁은 공간에 구겨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레이스 CPU 슈퍼칩이라는 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타겟은 HPC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아래 보이는 저게 그 144코어인데 다이 사이즈가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직접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코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네오버스 아키텍처 기반의 초고성능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컴피그죠. H200을 8장 그냥 PCI 익스프레스에 연결하는 형태고요. 근데 블랙웰 자체가 데모한 거는 지금 요 오른쪽에 나오는 요겁니다. 이제 거기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이거랑 똑같은 이게 DGX 레퍼런스 아키텍처고 그 HGX라고 해가지고 그 서드파티 벤더들도 똑같이 컴피그를 미리 쉐어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죠. 그런데 엔비디아 부스에 그 HGX 컨피그레이션을 8개를 전시를 쭉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나 AI 컴퓨팅 쪽에서 그 하드웨어를 딜리버하는 모든 회사들이 그 미리 HGX 컨피그레이션을 받아서 구축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특이하냐면 예전에 상대적으로 딜리버가 늦었던 회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델 같은 경우는 HGX의 그 8 GPU 컨피그레이션이 HP보다 1년이 늦었었고 그다음에 뭐 보스턴 같은 경우들은 별도의 컨피그레이션이 없다가 이번에 그냥 하나같이 다 똑같이 아키텍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나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위치가 엄청나게 공고해졌다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AWS가 2년 전부터 GTC에 스폰서를 안 했거든요. AWS가 인퍼런시아 2라는 칩을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면서 인퍼런스 시장에서 AWS 단독 칩을 더 밀어주고 암도 자체 칩을 더 밀어주면서 엔비디아랑 사이가 소원해져서 2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뭐 GTC 스폰서십에서 아예 AWS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자랑스럽게 그걸 내세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AWS가 거의 독주하고 있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애저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와서 아마 이번 주 초에 공개됐던 걸로 보는데 거의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 이하로 줄었거든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AWS가 더 이상 GPU 클라우드 시장을 뺏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그리고 들어온 거죠, 엔비디아. 그걸 키노트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처음 페이지에 보여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제 주목을 하지 않아서 그냥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블랙웰 자체는 그 모놀리식 칩입니다. 거대한 모놀리식 칩인데 그렇게 큰 칩을 단독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서 칩넷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든 칩을 반반씩 만든 다음에 하나로 합치는 식으로 거대한 칩을 만드는 구조였고요. 그 과정에서 두 칩을 연결할 때 10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이상의 속도로 연결을 했고 이건 그 전에 가장 빨랐던 애플의 그 M2 울트라에 들어갔던 울트라 퓨전 칩 두 개 붙이는 방식이죠. M2 맥스 두 개 붙이는 그 대역폭을 4배를 넘어가는 것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 때 사람들이 대부분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칩넷 아키텍처라고 해서 인피니티 패브릭을 중심으로 한 그 굉장히 작은 4코어 단위의 그 CPU 칩들을 여러 개를 붙여서 큰 칩을 하나 만드는 방식의 그런 방법을 택했고 GPU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들고 나온 거는 그 방향 가기 전에 칩넷으로 가기 전에 모놀리식에서 칩넷의 생산 구조만 가지고 와서 그냥 거대한 칩을 찍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놀리식의 장점이란 칩넷의 저렴한 점 두 개를 동시에 노릴 수 있었다는 굉장히 특이하지만 다음에 뭘 들고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 결과로 가격이 다운이 되죠. 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즈 칩을 사실은 찍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큰 단일 칩은 삼바노바 칩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삼바노바 칩 같은 경우는 지름이 22cm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큰 칩인데 그 칩은 그래서 보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삼바노바 칩은 눕혀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 영향을 받아서 휘기 때문에 세로로 거치를 해야 되고 양쪽을 젤 구조로 된 일종의 완충 장치로 이렇게 칩을 항상 밀고 있어야 돼요.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죠. 큰 칩을 가로로 세웠으니까. 그런 거 없이 기존 H백을 구성했던 자리를 빼내고 이걸 대신 꽂아도 된다라는 걸 홍보를 했어요. 그 의미는 그거고, 이렇게 큰 칩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 인플레이스라고 하죠. 그 기존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키노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 그림에 보면 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DGX 머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DGX H백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그 6U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닛이 6개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2U로 줄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보드에 들어가는 그 H백 대비 B백 칩 같은 경우는 그, 뭐, 키노트에서는 30배 빨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세션 들어가서 이제 실제 레포트를 하거나, 실제 미리 사용한 경우들을 뭐 기술 세션이라거나 이런 거 다 들어가 보면, 그냥 깡 성능은 3.5배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퍼런스든 트레이닝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뭐 BF16이나 FP16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깡 성능은 3.5배 올랐고, 그러니까 칩 두 개를 박으면은 7개가 오를 거죠. 7배가 오르는 셈이 됩니다. 단일 동일한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 집적도가 굉장히 올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옆에 보이는 여기서 요 한 줄은 순행이 필요 없습니다. 공랭으로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표 때는 뭐 보통 B100, MVL72 이런 거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도 그걸 팔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IDC 레벨에서부터 재설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건 그냥 H백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PCI 익스프레스 형태의 보드 또는 이렇게 2U 단위로 생긴 GH200, GB200 단위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구조가 무지하게 간단해졌습니다. 아까 젠슨왕이 들고 나왔던 요 보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는 요 보드가 그냥 한 장 들어가고 앞쪽에 스토리지 구성되면은 보드 하나 구성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단하고 발열 구조도 사실 되게 심플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다른 곳들이 흉내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저희는 가격도 들었는데 가격도 굉장히 기대보다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들어간 기술들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그 따라하기 힘들지만 동시에 얘네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혜자를 만들고 다른 곳들은 원가 때문에 못하지만 얘네는 그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싸게 받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제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RAS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보니까 제가 아이패드에 있는 슬라이드보다 이 버전이 지금 옛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비었을 것 같은데요. RAS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칩을 만들 때 칩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이게 실제로 동작되거나 뭐 상태가 어떤지를 그 칩에 결합된 보드, 그 운영체제 레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칩이 매트릭, 일정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관제하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쪽에 있죠. PC 쪽에 있고 그 GPU나 NPU 쪽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칩이 비싸고 자체적으로 이제 CPU까지 하니까 하고 있는 건데 GPU를 관제하는 CPU랑 메모리랑 스토리지를 별도로 달아놨어요. 칩에. 3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를 갖는 자체적인 리스크5로 추정되는 CPU 아키텍처 위에다가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얹어서 얘가 그 칩 레벨에서 GPU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얼마나 디그라데이션 됐는가, 아니면 이론상 수치가 얼마인데 얘가 지금 칩이 좀 생산 주차가 좀 불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GPU 보시면 속도 편차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CPU에 비해서.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칩이다. 이런 것들을 그 운영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눅스 이런 단계까지 안 가고 칩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칩이 불량이 나면은 지금 다른 뭐 파이토치나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랑 결합이 되어서 기존에는 훈련을 하다가 칩이 불량이 나면 그걸 중단을 시키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 저장해둔 곳부터 다시 그 칩을 제거하거나 교체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무중단 훈련을 지원을 한다는 걸 내세웠어요. 이게 뭐 칩이 50대, GPU 50대, 100대 이런 규모로 훈련을 할 때는 중간에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크게 이슈가 아닌데 최근에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GPU 1000개, 2000개 정도를 사용해서 훈련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칩 하나가 불량이 날 확률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동시에 저장을 했다 다시 시작을 할 때 중간 지점을 저장하는 것 자체도 두세 시간이 걸리고 그걸 로딩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거기서 소모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큰 모델을 훈련하면 이런 빅 페일리어가 네다섯 번 이상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분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블랙엘은 GPU도 되게 성능이 올랐지만 이 GPU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렸고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컴퓨터인데 되게 비싸겠죠. 이것도 그냥 만들면은 100, 200달러 가까이 하는 그것들을 이 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걸 추가로 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그만큼 가격을 올려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퍼런스 GPU나 NPU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원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네처럼 비싼 칩이 아니면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데 얘네는 그걸 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다른 회사들이 비슷하게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훈련, GPU를 네 자릿수 단위로 동원을 해서 큰 모델을 만들 때 엄청나게 시간 이슈라거나 아니면 비용 이슈를 줄이는 기능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놨다. 또 이 RAS가 GPU마다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GPU가 일종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것들끼리 서로 DPU를 통해서 통신을 해서, 그러니까 멀티 노드, 뭐 수십 대, 수백 대의 이런 DGX 노드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돌아갈 때 이것들끼리의 퍼포먼스를 서로 비교를 하고 뭐 중간에 제외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DPU 형태로 묶어놔서 그냥 엔비디아의 거대한 그 컴퓨팅 에코스피어를 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 있는데 여기서 빠졌는데 NIM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잘 알려진 그 AI 모델들을 얘네가 네모라고 해서 유료 그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솔루션인데 그거랑 통합을 해서 그냥 컨테이너를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마2, 뭐 이번에 나온 미스트랄 이런 덴마 이런 게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엔비디아 GPU에 엔비디아 AI 뭐 인터프레이즈 구동 모델이면 실행만 하면은 구축이고 오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API가 뜨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데모를 했고요. 이 세션은 저희가 프라이빗 미팅인데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필드에서 사용할 수준은 아닌데 2분기 말에는 대부분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현재는 AI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대상인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모델들을 퍼블릭하게 풀어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그냥 이 컨테이너를 갖고 와서 실행만 하게 되면은 API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관제 기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붙는 형태의 그 실행 플랫폼을 갖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DPU 델리게이션 쪽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세운 게 이번에 MV 링크 쪽도 되게 내세웠는데 이건 다른 분들이 많이 커버를 하니까 따로 얘기를 여기 붙이지 않았고요. 결국 데이터 속도가 문제니까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를 당연히 이분들도 MV 링크, 이번에 MV 스위치 MV 링크를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그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고 그걸 실시간으로 해제하는 거를 DPU랑 그 네트워크 카드 레벨에서 구현을 해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라거나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들이 그 GPU 노드 간의 교환이 될 때 데이터가 자동 압축, 자동 해제가 되도록 만들고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그 구현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트래픽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위 데이터당 전송 스피드가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40%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상의 압축이 일어나서 같은 데이터 그 밴드위스로 5배 정도의 데이터를 더 전송하는 퍼포먼스 벤치마크 같은 것들이 여러 벤더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릭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뭐 디컴프레이션 엔진 뭐 이런 것들을 그 이분들 커넥트 X 이분들이 만드는 그 네트워크 카드 이름인데 그쪽에 계속 컴퓨테이션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은 컴퓨테이션은 그냥 네트워크 카드 상에서 해결을 해버리자는 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텐서 오퍼레이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카드 상에서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톨로이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모델을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을 할 때 꼭 꼭 GPU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오퍼레이션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GPU에서 하면 비싸니까 안 하고 그 GPU에서 된 걸 다음 GPU로 이어주는 레벨에서 네트워크 카드 상에서 계산을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션 하는 기술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GPU는 굉장히 이제 헤비한 오퍼레이션들, AI 오퍼레이션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 좀 가벼운 오퍼레이션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오픈 CV의 인퍼런스 같은 것들은 네트워크 카드상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구현을 했고요. 뭐 상세한 디테일은 아마 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기술적인 포인트 네 가지는 이렇게 네 가지였고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제가 총체적으로 느낀 거는 이분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비싼 가격으로 일단은 벌어들인 돈과 네, 네, 엄청난 네. 주식 네, 상승의 오케이. 그 땡큐. 바탕으로 다른 곳이 비용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실제로 도입을 함으로써 일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발표들을 했다라는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이런 게 키노트에서는 보통 뭐 GPU가 빨라지고 전력을 많이 먹고 뭐 하던 거 또 했네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지만 사실 그 외에 그레이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AI 영역에서. 근데 그것들은 해야지 마음을 다들 먹고 있지만 그걸 사실 해결을 하려면은 굉장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에서의 복잡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때 발표를 했던 적어도 테크 세션 쪽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고 했던 내용들은 다 그 부분을 커버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닝, 인퍼런스 양면에 걸쳐서 약간 더 엔비디아 생태계의 공고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타이거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진입니다. 협업 툴, 그리고 미래의 협업 툴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로 모바일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어떤 이메일이나 개인적인 메신저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땠을까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도구들을 비슷한 시기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점점 진화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쓰시다가 불편한 부분들을 메신저로 전환하게 되고 웹 메신저를 사용하면서의 불편한 부분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여전히 현재도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업무 히스토리 관리가 부족하다든지 파일 보관을 무기한으로 할 수 없다든지 또는 모바일을 쓰면서 개인적인 어떤 정보와 소통과 업무적인 소통에 대해서 혼재가 됨으로 해서 공사 구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협업 툴 분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저희한테는 이제 그 코비드 19이 큰 변화를 사회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연속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 툴 시장이 각광받게 됐고 그게 이제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구축 형태의 소프트웨어인데 크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메신저 중심의 슬랙 그리고 야머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리고 시스코 에벡스 팀에서 분리한 독립한 줌 등이 협업 툴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국내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대기업들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기업의 틈바구니 또는 글로벌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저희 타이거 컴퍼니는 어떻게 살아남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지향하는지 과거의 우리 생각과 현재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을 말씀드리면 왜 쉬워야 되냐면 업무용 툴인데 회사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50대 임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끌어내려면 결국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가 SNS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그 SNS 기술 중에 어떤 부분들을 기업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신저도 당연히 제공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히스토리컬하게 유지하고 그거를 디지털화하는데 저장하는데 중요하게 봤고 그런 관점에서 타임라인 방식의 피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드를 다시 묶어주는 커뮤니티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접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외에 다른 서비스들을 선택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필요한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통합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그 기존의 근태기하고 연동이 되면 편하겠죠. 또는 업무용 시스템 중에 인사회계 다양한 관리 시스템들인데 회계 시스템과 연동된다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회계에 ERP와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죠. 네, 또는 근태를 이제 모바일로 출퇴근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런 체크한 것이 급여 명세서로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당연히 관리팀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심지어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2023년 11월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는 다행히 모바일 사용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웹의 많은 화면들, 넓은 화면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들을 어떻게 모바일에서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화면들을 빠지지 않고 제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지향을 했기 때문에 크라우드 전환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을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받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미래 협업 트렌드는 어떻게 접목될지 위주로 또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기존의 현재 수준의 크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로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준, 그러면서 협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수준까지는 당연히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문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또는 회의록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이겠지만 조직을 적응하게 쉽게 적응하게 새로운 입사자가 적응하게 해준다든지 조직 내에서의 업무를 가이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동기식 업무 지원을 오프라인 사수 기능을 가진 AI 어시스턴트가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팬데믹이 가진 업무 환경 변화에 AI 특히 챗GPT의 등장으로 많은 충격과 또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 환경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총 3개의 1세부, 2세부, 3세부로 나눠져 있는데 1세부를 맡고 있고 그리고 총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가이드를 위해서 데이터 처리 및 인텐트를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언어 이해 기술, 그리고 질의응답을 매뉴얼에서 생성하는 대화 처리 기술, 그리고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들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서비스는 업무 매뉴얼을 생성한다든지 업무의 상황별로 판단해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특히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적응하는 데 많은 사수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디지털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의 어떤 사수 역할을 디지털 휴먼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전 학습 단계와 그리고 실시간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NLG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개발하는 범위로 잡고 있고요. 각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대화체와 문서형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죠. 원천 데이터들이 대화도 있지만
업무 매뉴얼들 그리고 대화와 문서의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함으로 해서 어, 이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정제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국 인턴트를 인식해서 생성하는 NLG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인베딩하는 모델들을 결국은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추론 기술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추론 기술 중에는 크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법의 기술 그리고 유사도 기반의 대화 매칭하는 기술 그리고 문맥을 멀티턴 대화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그런 커버리지하는 기법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 프롬프트, 소프트 프롬프트, 다이나믹 프롬프트 등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통한 성능 튜닝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연동을 통해서 결국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이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필요한 사수 기능들을 네 가지 분야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 네 가지 각각의 분야를 보면 그런 헬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업무 매뉴얼을 찾아서 그 중에 특정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요구사항들, 개인의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기능들을 알림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 적응을 위한 그 사수 서비스들, 신입은 자기가 사수가 있더라도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어, 당연하지만 불편해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디지털 AI 사수가 있다면 훨씬 부담 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용화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눴고, 그리고, 워크 GPT라는 컨셉으로 업무용에 적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업무 비서를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용화 단계를 3단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가천대학교에 있는 김광기인데요. 랩업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엔비디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요. 백엔드.AI라는 그 AI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은 아까 2019년도, 18년도에 처음 그 AI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우승을 한 걸로 인연이 돼서 2019년도에 GTC를 가고 현재 그 인연으로 지금은 그 DGX 소프트웨어 파트너, 소프트웨어, 밸리데이트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16군데가 있고, 그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백엔드.AI가 DGX 운영 솔루션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도체가 하나 만들어지기가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TSMC에서 이제 설계하고 들어가고 제조 생산하고 서플라이 체인 다 하고 공정하고 수율 잡고 해서 신뢰성까지 보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블랙웰이라는 게 이번에 되게 큰 모델로 나왔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LLM 파라메타가 엄청나게 지금 컸고 이제 학습에서 인퍼런스 추론으로 넘어갔고 또 멀티 모달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근데 트렌드를 하려가 맞출 수는 없을 텐데 그뭐 블랙웰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예견한 듯한 우리 시장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역시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외에는 없어 이런 느낌을 좀 받아. 거기에 대한 얘기 하나 좀 해주시고 또 다른 문제는 작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글로벌 수급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엔비디아 그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큰 대기업들은 조 단위, 뭐 10조 단위 이제 GPU를 구매하고 이제 블랙웰을 구매할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구매해서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여전히 좀 열려 있는지 거의 없는 걸로 좀 듣기도 해서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네,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블랙을 내놓으면서 작년에 처음 바뀐 건데요. 이분들이 원래 2년 단위로 틱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모델이 나오는 게 2년 주기. 그러니까 V100 나오고 A100 나오는데 1년 9개월, 뭐 A100 나오고 H100 나오는데 2년, 이렇게 2년씩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슈퍼컴퓨팅 23에서 발표를 했던 게 이제부터는 1년마다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우리가 B100도 못 만져봤지만 내년 이맘때쯤 X100이 나와요. 그 시장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이 틱톡 사이클을 땡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GH200이 일반 그 고객에게 손에 닿기도 전에 지금 B200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릴리즈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 세대가 밀려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모달이나 생성형 AI에서 다양한 종류의 워크로드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4비트 양자화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칩을 블랙을 해서 4비트 양자화를 네이티브로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 뭐 저를 포함해서 이 AI, 딥러닝 하시던 분들이 다 왜? 라고 했어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4비트에서 좋은 성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술 세션에 들어가서도 그 질문, 제가 들어갔던 세션 중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4비트 양자화를 왜 지원하냐? 라고 했더니 엔비디아 그 개발하신 리드 분이 우리가 아직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능을 넣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4비트 양자화 쪽으로 하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좀 있었고, 뭐 3비트, 4비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4비트 양자화가 지금은 성능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컨슈머 PC 쪽으로 가면서, 뭐 일반적 AI PC, 인텔의 AI PC 전략이라거나, 그 애플에서의 전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4비트 양자화를 하거든요. 4비트 양자화에 대한 수요가 생길 거다. 내년 정도면. 올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베팅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올해 나와서 이게 지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칩에 넣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우리가 4비트 양자화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놓으면 누군가가 이거 기반으로 성능상의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도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텐서코어를 처음 넣을 때도 되게 조금 넣었었거든요. 처음 넣었을 때. 텐서코어 왜 넣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 텐서코어 어차피 그거 뭐 11 바이 11 매트릭스 이 파이프라인 조금 단계 뭐가 쓸모가 있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마케팅을 할 때는 뭐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게임에 쓰는 쪽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용어는 했었고요. 뭐 RTX가 R 붙은 게 레이 트레이싱 때문에 붙은 거거든요. 게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기술 세션에서는 이게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쓰게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람들이 이 텐서코어를 그 코드 파이프라인에 넣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3년 후면 많이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하드웨어를 넣은 거죠. 4비트 양자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시장에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기술도 일단 넣은 다음에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뭐, 네, 그거고. 두 번째 말씀은 당연히 수급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AMD도 마찬가지고 다 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AMD 뭐 가릴 것 없이 칩 수급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작년에 칩을 빨리 받기 위해서 웃돈을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한테도 뭐 싸게 줄게 이런 거 안 하고 웃돈을 받고 더 빨리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나 또 뭐 좀 규모가 작은 회사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칩 수급이 덕분에 더 쉬워지는 경향도 생길 겁니다. 작년에 좀 재미있게 본 건데 이 칩 디스트리뷰터들이 들여오는 과정에서 예전에 뭐 큰 회사한테 10대 팔 때 한 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100대를 팔 때 101대를 들여오는 건 오히려 그러니까 좀 쉬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뭐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벤더들이 크게 도입을 할 때 아마 그런 수요들을 묻혀서 엔비디아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청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덩어리를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선 덩어리를 키워서 조금 더 물량 수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이 작은 회사들이나 뭐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그 덕에 이
큰 기업들이 받는 수급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수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몇 아, 가지가 네. 네.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업무용 이제 메신저라면 슬랙이 가장 유명하고 실제로 슬랙에서도 지금 이제 슬랙 GPT를 지금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슬랙 GPT하고 지금 이제 이 티그리스 이 이제 타이어 컴퍼니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에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협업 툴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GPT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서비스를 가져다가 쓸 거냐, 아니면은 오픈 소스 기반의 내재화를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 기반의 내재화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아직도 크라우드 서비스지만 프라이빗하게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는 어떤 이래서 기관들, 공공 시장의 기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기 때문에 챗GPT 같은 어떤 범용적인 서비스를 쓰기가 어려운 데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요.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뭐 회사 내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업무 파일들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걸 가져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회사 보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결국에는 이제 항상 이런 생성 AI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쪽 부분은 따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사실 사용자들이 초기에 크라우드 서비스가 그 문제가 컸거든요. 크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회사 자료가 어딘가에 보관되는데 나는 통제권이 없다. 뭐 이런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AI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재화를 하는 노력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이제 저도 흥미롭게 들었던 게 칩 기술의 발전으로 그게 경량화되고 그거를 내재화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제약 사항들이 해결이 된다면, 과거에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서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크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했듯이요. 그게 된다면 점점 더 미래에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쓰는 오픈소스 모델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네, 람다라든지 뭐 여러 개들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협업 툴을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속된 사용자형 개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을 사실 업무 공간 안에 들어가거나 그 프라이빗 공간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협업 툴을 써보지만 지금 사실 그, 구글의 협업 툴이 좀 시장을 선점하고 나가는 측면이 메일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다른 협업 툴을 바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티그리스가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뭐 한 두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씩이나는 없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측면엔 두 가지 저희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 고객센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거기에 고객센터에
1년에 한 2,000건 이상의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매일매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불국사에 있는 석가타 다보탑을 깎듯이 표현하는데 점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거의 매주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잦은 업데이트가 사용자를 또 불편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사용성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주로 쓰는지 그런 걸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글보다 나은 장점 또는 MS보다 나은 장점은 저희가 지금 나름 뭐 찾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아까 통합 관점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어, 전자결제가 그룹웨어 측면에서의 중요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하기 어려운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다양하잖아요. 사내에서 필요한 양식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뭐 고객은 300개가 넘더라고요. 양식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 개발하거나 연동을 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확장성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 ERP적인 요소들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고 또 다른 ERP적인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지 HR, 인사라든지 이런 사스 기업들하고 연동하는 게 과거의 구축 형태의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스 형태의 소프트웨어는 연동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후에라도 지금은 여러 메일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하고 계신데 기본적인 그 독립된 메일을 보통 기업에서는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메인과 연결된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그걸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도메인 대행 서비스를 해주니까 요것들을 한 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내 메일을 만들 때 그런 업체들하고 좀 협업할 여지가 있으신지 그런 쪽으로 혹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메일 서비스를 할 때 고객사 도메인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어, 네네. 네네. 뭐 지메일 이렇게 나가지 않고. 기업이라는 게 이제 내부의 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라는 거 외부의 협력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네. 그것의 일정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 그리고 고객 요청 사항을 타임라인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이 관리 시스템을 되게 심플하게 운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엔비디아 말했지만 반도체라는 게 제조하고 생산하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닌데 그것을 1년 내로 당겼다라는 거 좀 엄청난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큰 대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도 3일 글로벌의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던 거를 제가 있을 때 한 2.5일까지 당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판매가 되면 바로 수급에 연동이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되는 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부서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관리를 넘어서서 생성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 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코파일럿이에요. 보조도 되고 협조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아, 네네. 그렇죠. 예, 되게 맞습니다. 큰 진보가 될 것 같아서 일전에 제가 대표님 모실 때도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뭔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뭔가 하면 팔로업이 안 되고 대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니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니즈가 하나 있다는 거 이거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 또 다른 거는 기업들이 현재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DX에서 AX로 넘어가야 돼. 어떻게 보면 DX보다 AX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경쟁력을 갖게 될 건데, 아까 선정받으신 그 과제가
되게 중요한 과제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그런 일을 과제 차원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협업 모델의 롤 모델로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저희 과제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1세부, 2세부, 3세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와이즈넛하고 그다음에 미소 정보 기술 등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업무적인 쪽에서는 저희 이제 협업 툴 맡고 있는 타이거 컴퍼니 그리고 CRM을 맡고 있는 EICN이라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참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DX 쪽을 키워드로 해서 DX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환하자라는 게 작년 말 저희 모임의 토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 KJF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런 산업의 어떤 발전에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쪽에 기여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